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고대 국가, 그러니까 중앙 집권 국가의 발전 과정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각각 어떻게 성장해 갔고 어떻게 발전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삼국 항쟁을 중심으로 해서 신라에 의한 삼국의 통일, 그 과정을 살펴볼 텐데요. 그 이전에 저번 시간에 배웠던 부분을 간단히 이제 정리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앙 집권과로 발전하는 순서는요. 고구려, 백제, 그리고 신라 순이었습니다. 그죠? 고구려의 경우에는 2세기에 태조왕 때 게르부 고시에서 왕위가 독점됐고요. 그 이후에 고국 천왕에 의해서 왕위의 부자상속제와 그다음에 행정적 오부로 개편이 되면서 왕권이 강화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동천왕과 미천왕 때, 특히 미천왕 때 낙랑을 축출하고 서안평을 점령하면서 중국 세력이었던 이 한군현을 최종적으로 이 한반도에서 중국 지역으로 축출한 그런 시점이었죠. 그 이후에 소수림왕 때 중앙집권 체제가 완성이 됐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그리고 문자명왕 시기에 본격적으로 영토 확장을 이루어냈습니다. 그죠? 광개토대왕 같은 경우에는 요동 지역과 한강 이북 지역으로 영토를 확장했고요. 장수왕은 한강 이남을 차지했죠. 그래서 장수왕 때가 가장 중요한 어떤 시점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문자명왕 때 같은 경우는 부여를 복속시킴으로써 영토상으로는 고구려가 어떤 최대의 어떤 전성기를 이룰 때였죠. 그 이후에 양원왕이나 평원왕 때 왕권이 좀 약화됐다가 다시 우리가 영양왕 때와 보장왕 때, 영양왕 때는 수나라와의 항쟁, 보장왕 때는 이제 당나라와의 어떤 항쟁과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백제의 경우에는 3세기 고이왕 때 가서 중앙집권의 어떤 기틀이 마련됐었죠. 그죠? 예를 들면 중앙정치 조직이었던 16관등제, 육좌평제도, 관리들의 복색제도를 정비하고 또 율령을 반포했고요. 그다음에 왕위의 형제 상속을 이루었으며 한강 유역을 바탕으로 해서 점차 남쪽으로 확장을 해서 목지국을 저 남쪽, 전라도 남쪽으로 축출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근초고왕 때 가서 백제는 중앙집권 체제를 완성하게 됐고 바로 전성기를 맞이했었죠. 그래서 근초고왕 때는 요서, 그다음에 산둥, 규슈 지방까지 해외로 확장을 했고요. 이 과정에서 고구려의 고국 원왕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죠? 자, 그 이후에 이 장수왕의 남하 정책 때문에 백제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계로왕이 전사를 했고요. 계로왕이 전사한 이후에 웅진으로 천도했지만 이런 귀족 세력들, 백제 귀족 세력들 때문에 왕권이 매우 약해져 있었죠. 그래서 다시 백제의 어떤 중흥을 이루는 시기에서 우리가 무령왕과 그다음에 성왕을 살펴봤습니다. 그죠? 무령왕은 웅진 시기에 22담로를 설치했고요. 또 중국 양나라와의 교류를 통해서 외교의 힘을 좀 쓰기도 했습니다. 그죠? 성왕 때는 수도를 사비로 천도했고요. 수도를 사비로 천도했고 국호를 남부여로 바꿨고요. 그리고 일본과의 교류를 확대하면서 노리사치계를 파견해서 불교를 전파하기도 했습니다. 또 신라 진흥왕과 신라와의 어떤 관계를 더 강화함으로써 이것을 바탕으로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던 한강 유역을 되찾았지만 결국 다시 신라에게 빼앗겼고요. 이 과정에서 성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관산성에서 전사했습니다. 이 이후에 백제는 위덕왕과 무왕 때는 크게 신라에 대한 보복을 할 수 없었지만 의저왕 때 이르러서 대야성을 비롯한 무려 신라의 50여 개의 성을 함락시키기도 했습니다. 그죠? 40에서 50여 개의 성을 함락시켰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대야성이었고요. 또 고구려와 연합해서 당항성을 공격하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의자왕 때 결국 나당 연합에 의해서 백제는 660년에 멸망을 했습니다. 신라는 4세기에 내무왕 때 가서 중앙집권의 기틀이 마련이 됐었죠.
특히 이 광개토대왕의 도움으로 신라는 박씨와 석씨를 누르고 김씨에 의한 왕위를 독점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왕호가 이사금에서 마립간이라는 대수장의 의미로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쓰기도 했었죠.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라 왕실 무덤에서 발견된 호우명 그릇이다. 자, 그 이후에 소지왕과 어떤 지증왕 때에 가서, 특히 지증왕 때 가서 국력이 크게 강화됐습니다. 그죠? 예, 우경을 시작했고요. 이 우경이라는 것을 통해 생산력을 증가시켰으며 이것을 바탕으로 시장이 발달했었죠. 예. 동시라는 시장, 그 위에 서시, 남시 이런 시장들이 신라 수도인 경주에서 등장을 했고 이것을 감독하는 관청으로 동시전이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버풍왕 때 가서 신라는 중앙집권이 완성이 됐죠. 예. 율령을 반포했고요. 그 다음 불교를 공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병부를 설치함으로써 군권을 왕이 장악하게 됐고요. 이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어떤 귀족의 우두머리인 상대등으로 하여금 화백을 주관하게 하는 이 상대등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 영토 확장으로 금관과야를 복속시켰죠. 왜? 백제와 외가 금관과야가 연결해서 신라를 압박하는 걸 막기 위해서요. 자, 그 이후에 진흥왕은 예, 어떻게 했습니까? 영토 확장을 하기 이전에 이미 화랑도제를 개편함으로써 국력을 강화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품주를 설치했고요. 품주, 국가의 재정과 회계를 담당하는 기관이었죠. 그리고 불교를 장려함으로써 호국불교 사상으로 예, 불교와 함께 왕권 강화에 기여했습니다. 특히 해량이라는 스님을 고구려에서 받아들여서 신라의 국통, 왕통, 주통, 군통이라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백자광해를 개최하고 또 팔관회를 개최함으로써 호국불교 사상으로 신라의 왕권을 뒷받침하도록 했었죠. 이 이후에 진흥왕의 영토 확장 과정에서는 한강 상류를 차지하고 당양 적성비를, 한강 하류를 차지하고 나서 북한 산비, 그리고 대가야를 정벌하고 나서 창녕비, 그리고 함흥 평야 지역을 차지해서 황초령비와 마울령비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진흥왕 순수비, 4개에 해당되는 진흥왕 순수비와 단양 적성비를 통해서 신라는 이제 비로소 중국과 직접 교류가 가능해졌죠. 한강 유역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진평왕과 선덕여왕, 그 다음 진덕여왕 때는 끊임없이 북쪽에서는 고구려, 그 다음에 서쪽에서는 백제의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평왕은 수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걸사표를 제출하기도 했었고요. 원광법사가 썼었죠. 그 다음에 선덕여왕 때는 불교, 호국불교를 강화하게 됐었고요. 또 당나라와의 어떤 교류를 강화하고자 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죠? 물론 진흥왕 때 당나라와의 국교는 수립됐지만 선덕여왕이 원했던 것은 어떤 군사적인 동맹이었는데 당과 거기까지 이르진 못했습니다. 그죠? 하지만 진덕여왕 때 결국 당나라와 신라는 나당 연합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660년에는 백제의 사비를 함락시켜서 백제가 멸망에 이르렀고요. 668년에는 평양성이 함락됨으로써 고구려가 멸망했습니다. 따라서 이 이후에 나당 연합은 결렬되고 이제 나당 전쟁을 하게 됐었죠. 왜냐하면 당나라가 한반도를 전체를 이제 처음에 나당 연합을 체결될 때는 대동강을 기점으로 해서 남쪽은 신라가, 북쪽은 당나라가 차지하기로 했었는데 그것을 당나라가 어기고 백제와 고구려의 고토를, 옛 영토를 당나라가 모두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야욕을 보였기 때문에 나당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736년 결국 신라는 나당 전쟁의 승리를 거두면서 삼국 통일을 완성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고구려, 백제, 신라는 초반에는 삼국끼리 항쟁이었지만 6세기 후반에 수나라가 중국을 통일하면서부터는 이 삼국 항쟁의
중국 세력이 개입하게 됩니다. 그죠? 예, 그것이 큰 어떤 삼국항쟁의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여러분 좀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삼국항쟁의 일기라고 하면 5세기를 얘기합니다. 자, 5세기 바로 고구려의 대외 팽창기였습니다. 5세기 초반에는 광개토대왕이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그죠? 광개토대왕의 영토 확장을 살펴볼 수 있는 건 바로 광개토대왕 능비이고요. 지금 중국의 통구라는 지방에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석에 이제 기록된 내용에 따르면 광개토대왕은 후연을 격파하고 만주와 특히 요동을 점령해서 그 중국 세력의 위진남북조의 분열을 이용해 바로 이 중국 지역으로 요동 지역으로 크게 진출을 했습니다. 또 백제를 공격해서 특히 이 관미성 바로 백제의 요충지였는 이 관미성을 함락시킴으로써 결국 아신왕 백제 아신왕의 굴복을 받아냈습니다. 또 신라에 침략한 외를 격퇴함으로써 신라의 김씨 세력에 의한 왕위 독점을 통해 신라의 왕권을 강화하는 데 기여도 했습니다. 다만 이것을 빌미로 고구려는 신라의 내정에 간섭을 했었죠. 자, 장수왕은 평양성으로 천도했고요. 이런 장수왕의 남하 정책에 대비하기 위해서 신라와 백제는 이미 나제 동맹을 체결한 상태였어요. 그죠? 자, 먼저 누가 나제 동맹을 체결했죠? 백제의 비유와 신라의 눌지왕이 433년에 나제 동맹을 체결했지만 결국 백제는 그걸 막아내지 못했어요. 그죠? 계로왕이 북위에 도움을 요청하는 문서를 보냈지만 결국 북위의 도움을 받지 못했고요. 결국 한성, 위례성이 함락됨으로써 백제는 웅진으로 천도하게 됐습니다. 웅진으로 천도한 이후에 백제는 어떻게 됐었죠? 귀족 세력이 강화되고 백제의 왕실이 약화됨으로써 결국 무령왕 때 이르러서 왕권을 강화할 목적으로 22담로를 이제 파견하고 성왕 때는 사비로 천도함으로써 왕권을 이제 강화하고자 했던 이유가 바로 이렇게 수도를 빼앗기고 지방으로 천도하게 된 백제의 왕실은 대내외적인 어떤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었고 무령왕과 성왕 때에 이르러서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어떤 노력들, 이 시기를 백제의 중흥기로 봤었죠. 자, 결국 장수왕은 5세기에 한강 하류까지 점령했고 중원 고구려비를 세웠습니다. 중원 고구려비, 중원은 지금의 충주 지방을 얘기하고요. 나중에 통일신라 때 오소경 중에 이제 중원경이라고 있는데 이 중원경이 바로 북원경과 함께 고구려 세력 그 유민들, 고구려의 귀족과 같은 지배층 유민들을 모아놓고 통제, 관리하도록 하는 소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삼국항쟁 2기는 바로 신라 진흥왕 때 신라가 활발하게 영토 확장을 했던 시기를 2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3개이다 보니까 하나가 강하면 세력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2개의 국가가 연합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4세기에는 백제, 근초고왕의 전세기니까 당연히 신라와 고구려가 친선관계를 유지할 것이고요. 금방 살펴본 것처럼 5세기에는 고구려가 이 대외 팽창기니까 나제 동맹이 체결됐었고요. 자, 6세기는 이제 신라의 전성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한강 유역을 다시 찾기 위해서 고구려가 신라를 압박할 것이고요. 또 배신당했던 백제가 또 신라를 압박할 테니까 고구려와 백제, 바로 여제 동맹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시기일 겁니다. 자, 진흥왕은 화랑도를 개편함으로써 국가적인 조직으로 확대 개편한 것이죠. 이것으로 군사력을 강화했고요. 백제 성왕과 연합해서 한강 상류를 확보했습니다. 이때 단양 적성비를 세웠고요. 다만 진흥왕이 직접 이곳에 가서 세운 게 아니니까 순수비는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진흥왕은 어땠죠? 성왕과의 관계를 깨고 한강 하류를 차지했습니다. 나제 동맹이 깨진 거죠. 그래서 한강 하류에 북한산비를 건립했고요. 북한산비.
나중에 이것이 진흥왕이 세운 순수비다라고 밝혀낸 인물이 이제 조선 후기에 금석학의 대가로 알려져 있는 김정희죠. 추사 김정희 같은 경우는 이 비석이 뭐 무학다세가 세운 비석이다, 뭐 누가 세운 비석이다 이런 말이 많았는데 금석학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 김정희는 이 북한산에 세워진 이 비석이 진흥왕이 한강하류를 차지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한 영토확장 관련된 순수비임을 밝혀냈습니다. 대가야를 정벌해서 창녕비를 세웠고요. 함경도 지역에 황초령비와 마을령비를 세웠습니다. 이것은 저번 시간 마지막에 한번 정리를 했으니까 간단히 하도록 할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라고 했습니다. 신라가 한강유역을 차지한 것, 이것이 갖는 가장 큰 의미, 바로 한강은 인구가 많다. 그 노동력을 확보하기 쉽다라고 했고요. 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중국 세력과의 직접적 교류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예를 들어 4세기에는 고구려를 통해서 신라는 문화를 받아들여요. 5세기에는 백제를 통해서 받아들이고 바로 6세기는 진흥왕이 한강유역을 차지했기 때문에 당항성을 통해 중국과의 직접 교류가 가능해진 것이죠. 이게 바로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하게 되는 어떤 기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한강 하류, 바로 당항성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것은 중국과의 직접 교류가 가능하고 이것이 삼국 통일의 기반이다. 자, 7세기. 7세기는 이제 누가 개입합니까? 바로 중국이 통일됨으로써 삼국 항쟁에 이제 중국이 개입하는 시기입니다. 자, 신라는 위기였죠? 바로 진흥왕 때 한강유역을 차지한 이후에 백제와 고구려의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죠? 특히 고구려의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아까 진평왕 시대에는 신라 진평왕은 원광법사를 통해서 원광이라는 스님을 통해서 수나라에 걸사표를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그죠? 또 백제 의자왕은 신라를 공략했었죠. 특히 신라에 약 54개의 성을 함락시켰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성이 아까 대야성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신라의 요충지, 중국으로 향하는 대당 무역항이었던 당항성을 의자왕이 공격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중국 세력이 개입을 했고요. 당연히 중국은 오랜 기간의 분열기를 통일했기 때문에 수나라가 통일하면서 그 응축된 그 힘, 내부적인 힘을 대외로 팽창하고자 하는 게 아마 당연한 전략이었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고구려는 수나라와 당의 잇따른 침략을 막아내죠. 이따 살펴보겠지만 수나라의 수문제와 수양자의 4차례에 걸친 침략을 막아냈습니다. 또 당나라의 침략을 안시성에서 막아냈죠. 결국 고구려는 중국 세력으로부터 우리 민족을 공략하는 이 중국 세력을 막아낸 어떤 민족의 방파제의 어떤 역할을 해냈다. 이렇게 역사적인 의의를 우리가 정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십자외교라는 게 있죠. 십자외교. 십자외교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이제 6세기 말부터 7세기에 이르는 기간에, 그러니까 신라가 한강유역을 이렇게 차지한 이후 고구려와 백제가 신라를 이렇게 공략해 나가는 과정에서 돌궐, 고구려, 백제, 외와 하나의 세력, 남북 세력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수당, 특히 당이죠. 당과 신라, 국교를 수립한 건 언제였죠? 진평왕 때였습니다. 그죠? 하지만 군사적인 동맹을 맺게 된 것, 나당연합을 맺게 된 건 진덕여왕 때 가서인데 이걸 우리는 십자외교라고 부릅니다. 동북아시아의 하나의 새로운 역학관계가 성립이 됐습니다. 자, 삼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거는 아까 우리가 다 전 시간에 수업을 다 했던 내용인데 간단히 한번 다 정리한다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먼저 고구려는 처음 그 졸본 지역에 와서 나라를 세울 때부터 고구려 초반의 성장 과정 자체가 중국 세력과의 항전을 통해서 고구려가 성장을 하게 됐었죠.
예를 들면 한 군현을 하나씩 중국으로 축출하는 과정이었죠. 3세기에 이르게 되면은 위나라와 대립하면서 오나라와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죠? 어느 왕 때였죠? 예, 바로 동천왕 때였죠. 동천왕 때. 예, 동천왕 때. 그래서 이 동천왕 때는 이 위나라가 중시 여겼던 그 관문, 압록강 너머의 서안평을 공격했다가 위나라 장수인 관구검의 침략으로 국내성이 함락된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 후에 전진과 친교를 맺었는데, 예,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은 삼국 시대를 끝내고 중국은 이제 위진 남북조 시대로 진입한 거죠. 바로 이때 소수리망 때죠. 예, 소수리망 때 이 전진으로부터 순도라는 사람이 불교를 전파해 주기도 했었습니다. 또 남북조와의 다면 외교를 펼쳤다. 예, 그러니까 고구려가 영토상으로, 그러니까 이 지리적으로 붙어 있는 건 북조죠. 예, 남조는 저 남쪽에 있으니까 직접적인 어떤 그 고구려와 남조 사이에 어떤 군사적인 충돌이 있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남조와 중국 모두와 국교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중국 세력을 신경 안 쓰고 이 한반도 지역으로 고구려가 조금 더 관심을 집중할 수 있는,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겠죠. 바로 남진 정책을 추구했던 장수왕 때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세력과의 외교를 강화함으로써 장수왕은 한반도 남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어떤 전략을 마련한 것이죠. 또 수나라와의 대립 언제였죠? 예, 바로 영양왕 때였습니다. 그죠? 수 문제와 수양제, 그다음 살수대첩에서 을지문덕이 막아냈죠. 그다음 당과의 대립 시기는 영유왕을, 친당파였던 영유왕을 제거하고 보장왕을 옹립한 바로 연개소문 때, 연개소문 때 당과의 대립이 있었습니다. 그죠? 자, 백제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그 가장 남쪽에 있었던 그 중국 한군현이 바로 낭랑, 그리고 이런 현도, 이런 세력이 이 백제하고도 어느 정도 맞닿아 있기 때문에 한군현과 대립을 했던 것은 고구려와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서진과 동진, 이 서진과 동진은 모두 중국 한족입니다. 위진 남북조 시대에 나중에 그 위나라가 이제 진나라로 바뀌게 되는데, 그 서진과 친하게 지냈고 나중에 남쪽으로 내려왔을 때 중국의 동진과 친교했었죠. 이때 침류왕이 이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하기도 했습니다. 그죠? 자, 남조의 양과 친교를 맺었다. 언제죠? 예. 중국 남조, 특히 양과 친교를 맺은 건 그 웅진 시대의 무령왕이죠. 무령왕. 그래서 이 무령왕의 무덤인 무령왕릉이 바로 양의 양식, 남조의 양식인 벽돌 무덤을 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특히 양나라에서는 당시 백제 사신을 맞아들이고 그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고 그 내용을 기록한 양직공도라는 그림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교재에 보시면 나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하지만 7세기 이제 진덕 여왕이 신라와 나당 연합을 맺고 난 이후에는 결국 대립을 했죠. 그래서 결국 의자왕 때 660년에 결국 당에게 망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 신라의 경우에는 4세기까지는 고구려를 통해서 중국과 교류를 맺고요. 그다음 5세기부터는 백제를 통해 외교를 하는데, 특히 지금 백제가 5세기, 6세기 바로 남조와 교류를 했었죠. 따라서 신라 또한 백제를 통해서 교류하다 보니까 주로 남조, 북조가 아니라 신라는 남조와 주로 교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6세기 진흥왕 때에 이르러서 이제 당과처럼 중국 세력과 직접적인 교류가 가능해집니다. 자, 교재에 보시면 이렇게 각 시기별로 4세기부터 7세기까지
삼국과 중국 세력 간의 관계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꼭 한번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고구려와 수의 전쟁. 예, 수나라는 무려 400년 이상 된 중국의 분열을 종식했습니다. 이러한 역량을 대외에 이제 팽창 정책으로 사용했겠죠. 자, 따라서 신라는 이런 수나라와 친하게 지내려는 어떤 친수 정책을 추구하게 되죠. 왜냐? 이때 신라를 압박하고 있는 게 북쪽의 고구려였기 때문에 당연히 신라 입장에선 수나라와 친선 관계를 맺음으로써 수나라를 통해 고구려를 견제하고자 했겠죠. 바로 진평왕 때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이 과정에서 수나라는 수문제가 먼저 1차 침략을 감행합니다. 1차 침략. 약 30만 대군이라고 했는데 이걸 막아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밑에 있으니까 밑에를 보고 할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전쟁 과정 보면 영야왕 때 1차 침략은 수문제입니다. 수양제가 아니라 문제. 이때는 중국에서 고구려까지 오는 이 길이 엄청나게 먼 거리죠. 요소와 요동을 거쳐서 와야 되는데 특히 수나라는 역사적으로 대운하로 유명합니다. 대운하. 남조 시대에 중국 이 남쪽 지방, 양쯔강 이남이 개발되면서 경제적 측면에서는 이 북쪽보다 남쪽의 물자가 훨씬 풍부했죠. 그래서 남쪽의 물자를 북쪽으로 빠르게 운반하기 위해서 이 수나라는 대운하라는 걸 건설했고요. 이 대운하를 바탕으로 해서 남쪽의 물자와 군사를 이동시켜서 또 고구려까지 이렇게 와야 되는데 고구려의 이 영역까지 오는 데만 해도 몇 달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을 잘 맞추지 못하면 전쟁에 큰 낭패를 보게 마련인데 마침 수나라가 침략했을 시기가 여름철이었기 때문에 이런 장마와 전염병으로 수나라는 결국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퇴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2차 침략. 2차 침략의 일단 배경을 보게 되면은 바로 이 수나라에게 신라의 진평왕이 걸사표를 제출하면서 수나라에게 좀 고구려를 압박해달라라고 도움을 요청했었죠. 바로 그거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수나라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수용해서 수양제 때 무려 113만이라는 대군이 침략을 하게 되죠. 일렬로 이렇게 출발을 했을 때 이게 무려 40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첫 군사가 중국의 수도를 떠나서 수나라의 수도를 출발해서 마지막 군인이 출발할 때까지 거의 40일이 걸릴 정도로 뭐 거의 2000여리에 가깝다라고 했으니까 어마어마한 거리죠. 하지만 이것을 을지문덕이 막아냈습니다. 을지문덕이. 원래 이제 수나라는 고구려를 쉽게 공략할 거라고 봤는데 제대로 공략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이 수나라 양제는 이 113만 명 중에 약 30만 명을 별동대로 구성해서 압록강을 바로 건너서 바로 평양성을 함락시키도록 하죠. 근데 이 과정에서 평양성을 함락하지 못한 수나라 군대가 퇴각하는 과정에서 살수, 지금의 청천강입니다. 청천강에서 걸고 거의 수장되고 맙니다. 대패를 하게 되죠. 이 여파로 수나라는 결국 내란에 의해서 멸망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전쟁에서 수나라가 이제 패했다가 그것 때문에 망한 건 아니고 고구려 공략에 실패한 수나라가 국력의 소모로 인해서 내부 분란으로 내란으로 망한 것이고 고구려 또한 전쟁에 이기긴 했지만 이런 대규모의 군대와 맞서서 오랫동안 전쟁을 했다라는 건 이겼다 하더라도 국력의 소모가 만만치 않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중국은 수나라에서 당나라로 이렇게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 시기에 고구려의 왕은 영유왕이었는데 영유왕은 친당파입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고구려와 친하게 지내면서 당나라 또한 도덕경이라는 도교의 어떤 경전을 고구려에 전파할 정도로 대단히 좀 친선관계를 유지했지만 당나라 2대 왕인 태종, 당나라 2대 왕자인 태종이 즉위하면서 본격적인 팽창 정책을 쓰게 됩니다. 특히 이때 당태종은 신라의 진덕 여왕과 나당 연합을 체결함으로써 결국 삼국항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과정에서 강경파였던 당나라에 대해서 강경파였던 연개소문은 친당파인 영유아과 귀족들을 제거하고 결국 보장왕을 왕위로 옹립하면서 자신 스스로가 대망리지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자, 이 대망리지는 원래 고구려의 그 최고의 수상, 귀족의 대표는 원래 대대로라고 합니다. 고구려에는 대대로가 있고요. 백제에는 상좌평이 있고 신라에는 상대 등이 있는데 고구려 후기에는 그 대대로를 이렇게 대망리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연개소문이 대망리지 자리에 오르면서 결국 보장왕은 형식적인 상징적인 왕이고 실질적인 모든 권력을 바로 연개소문이 사용하게 됩니다. 자, 결국 당태종은 연개소문의 집권 이후 고구려가 강경한 어떤 태도를 보이게 되자 결국 침략을 했고요. 이 과정에서 이미 고구려는요, 비사성에서 부여성에 이르는 대당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었죠. 이것을 천리장성이라고 합니다. 천리장성은 이 교재에 2번 나옵니다. 그죠? 지금이 처음인데 당나라의 어떤 침략을 예견하고 고구려의 연개소문, 대당 강경파들이 비사성에서 부여성까지 축조한 이 성을 천리장성이라고 하고요. 나중에 고려시대에 3차 거란의 3차 침략을 막아낸 이후 압록강 입구에서 도련포까지 쌓았던 성도 천리장성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대당 방어선인 이 천리장성은 그 중에서 이제 안시성이 있는데요. 이 안시성을 공략하기 위해서 무려 석 달 동안이나 당태종이 막대한 물자와 어떤 인력을 사용해서 공략했지만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당나라는 이제 다른 방법, 고구려를 공략할 수 있는 다른 어떤 전략을 수립하게 되고 그 결과가 신라와의 연합입니다. 이렇게 2번에 걸친 수와 당과의 전쟁으로 고구려는 국력이 크게 약해진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고구려는 크게 이제 분열이 돼 있었죠. 왜? 연개소문이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4개 부족의 어떤 귀족 세력들을 억눌렀기 때문이죠. 자, 수단 전쟁의 의미, 그러니까 역사적인 어떤 의의죠. 결국 고구려가 갖고 있는 우리 민족사적인 의미일 겁니다. 아까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요. 결국 민족을 수호하는 어떤 방파제 역할을 했다. 왜냐? 만약 고구려가 막지 못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나라의 침략, 당나라의 침략, 이걸 둘 중에 하나라도 막지 못했다면 고구려의 멸망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백제와 신라까지도 위태로웠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것이 모두 중국의 어떤 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민족을 지켜내는 어떤 방파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또 중국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동북공정 프로젝트에 따르면, 그러니까 동북공정이라는 것은 현재 중국 영토에서 존재했던 역사, 현재 중국 영토에서 존재했던 모든 역사는 그게 어떤 민족이든 간에, 중국은 한 50여 개의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에 다수가 이제 한족인데, 어떤 민족의 역사든 현재 중국 영역 내에 있던 역사는 모두 중국의 역사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게 동북공정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에 따르면 고조선이든 고구려든 발해든 만주 지역과 한반도 북부에 있었던 이 우리 민족 국가의 역사가 중국 역사로 편입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수, 당과 고구려의 전쟁을
중앙 정권과 지방 정권의 대립으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겠죠. 당연히 고구려는요, 천손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어떤 민족으로 보는 거죠. 천손 신앙을 갖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중국의 황제를 천자라고 하듯이 중국과 대등한 입장으로 보는 거죠. 어떤 민족적 자부심, 국가적 자부심이 매우 강하다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중국과 전혀 다른 어떤 자기만의 세계관을 갖고 있는 중국과 고구려는 중앙과 지방 정권의 대립이 아니라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이루어진 어떤 국제전의 성격이다라고 규정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의 동북공정 프로젝트를 우리가 비판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로 삼을 수 있겠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신라의 삼국 통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나당연합을 체결한 백제 신라의 경우 나당연합은 결국 백제를 660년에 공략하게 되는데요. 수도인 사비를 함락시킨 해입니다. 660년. 왜냐하면 그 이후에도 백제는 부흥운동을 통해서 끊임없이 저항을 하는데 사비가 함락된 게 660년이니까 백제의 멸망 시점을 이때로 잡는 거죠. 백제는 신라 진흥화에게 배신을 당한 이후에 끊임없이 신라를 공략하면서 국력을 강화시켜 나갔었죠. 하지만 마지막 왕이었던 의자왕은 초반에는 아주 에너지 넘치게 아주 열정적으로 신라를 공략하고 개혁 정치에 막 힘을 쏟았는데, 그래서 해동 증자라는 칭호까지 얻었는데, 그러한 개혁들이 좀 실패하게 되면서 약간 향락과 그 다음에 좀 실정, 이제 정치적인 어떤 실수를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많은 사원을 건축하는 것에서 지출 증대가 좀 많아졌고요. 그러니까 재정이 좀 악화된 거고, 또 성충, 충수와 같은 이런 충신들을 제거함으로써 민심이 많이 이반되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의자왕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떤 삼천궁녀라든가 어떤 퇴폐적인 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항상 승자가 기록하기 때문에 의자왕은 패주이고 나라가 망한 마지막 왕입니다. 따라서 신라 입장에서 쓰여진 역사서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백제 의자왕을 긍정적으로 서술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신라의 김춘추와 당나라의 소정방은 각각 육군과 수군을 이끌고, 신라의 김춘추와 당나라의 소정방은 각각 육군 5만과 수군 13만을 이끌고 도합 18만이 결국 백제를 공략하게 됩니다. 먼저 신라의 김유신은 5만의 군대를 이끌고 탄현을 지나서, 탄현이 지금의 대전이에요. 탄현을 지나서 황산벌에 이르게 되죠. 황산벌은 지금의 논산입니다. 연무대가 있는 쪽이죠. 황산벌에서 백제의 계백이 약 5천의 결사대를 이끌고 항전했지만 김춘추의 5만, 계백의 5천, 결과는 뻔하겠죠. 결국 황산벌에서 승리한 김유신이 결국 사비로 진격하게 됩니다. 또 소정방이 이끄는 당의 수군은 이미 금강 하류를 통해서 백제의 수도인 사비를 함락시켰죠. 자, 이렇게 해서 역사적으로 백제는 사라졌지만 백제 유민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부흥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먼저 백제의 왕이었던 의자왕은 웅진성으로 피난을 해서 웅진성을 거점으로 해서 끝까지 항전을 하고자 했지만 당시 웅진성의 성주였던 예식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의자왕을 포박해서 당나라에 바쳐버리죠. 물론 그 대가로 예식은 당나라의 어떤 자귀를 받고 크게 떵떵거리고 살았지만 결국 의자왕은 이렇게 부하에게 배신을 당하고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주류성과 임존성, 중요하죠. 이 주류성이 지금 이제 충남 한산인데요.
복신, 도침, 그리고 왕자 풍. 당시 의자왕의 아들이었던 왕자 풍은요,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에게 원군을 요청하러 갔습니다. 이때 풍은 일본에서 무려 500여 척에 달하는 함대를 지원받아서 돌아오죠. 이때 복신과 승려 도침은 주류성을 거점으로 해서 이 왕자 풍을 왕으로 옹립한 후에 부흥운동을 주도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복신이 의견 충돌로 도침을 살해하게 되고요. 또 복신이 풍마저 죽이려고 하자 이 왕자 풍은 역으로 또 복신을 죽이게 됩니다. 이유와 어쨌든 간에 복신과 도침이 왕자 풍을 중심으로 해서 백제를 다시 재건하려 했지만 서로 내분에 의해서 실패했다는 거죠. 또 임존성에서는 충남 예산 임존성에서는 흑치상지가 의용군 3만을 이끌고 부흥운동을 주도했지만 결국 흑치상지는 나중에 당나라에 투항합니다. 그래서 당나라 장수가 되죠. 자, 마지막으로 백강전투. 자, 이거는 별표하겠습니다. 백제의 부흥운동이 거의 종식을 고하게 되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백강은 일본 사서에는 백촌강이라고 나오는데 지금도 우리가 금강하류를 백마강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금강하류로 보는 게 아마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강하류, 바로 백강에서 일본이 파견한 원군 약 500여 채의 함대가 단 한 번의 전투로 나당 연합군에게 전멸합니다. 자, 이 이후 백제의 부흥운동은 거의 사그라들게 됩니다. 결국 당나라는 사베를 함락한 이후에 백제 땅에다가 5개의 도독부를 설치해요. 5개의 도독부. 물론 나머지는 나중에 폐지를 하고 웅진 도독부만 남게 되는데 이 웅진 도독부를 설치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백제의 영역을 당이 지배하겠다는 어떤 의지라고 볼 수 있겠죠. 이때 웅진 도독부의 책임자는 백제의 왕자였던 부여융입니다. 부여융. 아마 백제의 유민들을 좀 무마하고 그 저항을 약화시킴으로써 이 백제를 손쉽게 당나라가 지배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가 백제의 왕자 출신인 융을 웅진 도독부의 책임자로 삼았다는 걸 통해서 또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고구려를 보시면요. 자, 고구려는 갑자기 국력이 약해졌어요. 자, 왜냐하면 수당과의 전쟁에서 이겼지만 결국 국력이 소모될 수밖에 없다고 했고요. 또 하나는 남쪽에서 신라를 계속해서 공략하고 있던 백제가 결국 660년에 망해버렸기 때문이죠. 또 거란과 말갈은 북쪽에서 당나라를 견제하던 또 하나의 유목민들이었는데 당나라에 복속됨으로써 이 고구려의 동맹 세력이 사실상 매우 약화된 거죠. 따라서 이제 고구려는 주변의 동맹국 없이 당과 신라의 공격을 맞이하게 된 거죠. 당연히 힘든 상황에 직면한 겁니다. 결정적인 건 뭐냐면 바로 연개소문이 사망했다는 겁니다. 연개소문이 죽고 나서 그 아들 장남인 남생과 그 동생인 남건, 남산, 그리고 심지어 연개소문의 동생인 연정토까지 결국 내부 분란이 매우 심했기 때문입니다. 남생과 연정토가 한편이었고요. 남생의 동생들인 남건과 남선 이렇게 한편이었는데 이 남생이 이제 연개소문이 죽고 대망리지가 돼서 평양성을 떠나 지방의 성등을 순시하는 과정에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결국 남생은 이 동생들과의 싸움에서 패한 후에 당나라로 투항해버렸고요. 연개소문의 동생인 연정토 또한 남쪽 성들을 가지고 오타네요. 신라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당나라에 또 투항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고구려는 크게 전략이 약화됐고 이 틈을 이용해서 서린귀, 그다음에 이세적이 이끄는 무려 45만의 대군이 결국 평양성을 함락합니다. 이때 신라를 이끌었던 건 김인문이죠.
결국 나당연합군이 평양성을 함락해서 바로 남산이 항복함으로써 고구려는 망합니다. 마찬가지로 고구려의 멸망 이후는 백제 부운동이 있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고구려 부운동 또한 일어납니다. 이때 고구려 부운동을 이끌었던 사람이 이제 건모잠, 다음 고현무가 있는데요. 이 건모잠은 특히 안승, 보장왕의 서자죠. 고구려의 마지막 왕이었던 보장왕의 서자인 안승을 왕으로 추대하면서 한성의 재령이 어디냐면 지금은 황해도 쪽이에요. 황해도. 우리나라 지도에 보면은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기 황해도를 거점으로 해서 부흥운동을 주도했고요. 고현무는 요동의 오골성을 중심으로 부흥운동을 주도했지만 아까 백제가 왜 부흥운동에 실패했죠? 복신이 도침 죽이고 왕자풍이 복신을 죽였습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안승은 자기를 왕으로 추대했던 건모잠을 당나라와 맞서 싸우는 어떤 전략의 어떤 서로 달랐기 때문에 이 다툼 과정에서 안승이 건모잠을 죽이게 되죠. 그러면서 안승은 신라로 투항합니다. 그러자 신라의 문무왕은 이 안승을 고구려의 부운동을 주도했던 안승을 맞이해서 지금의 익산에 보덕국이라는 나라를 세워줍니다. 익산을 그 당시 금마저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회유하는 거죠. 나당연합, 신라가 멸망시켰던 고구려, 그 고구려를 다시 세우겠다는 안승을 신라가 받아줌으로써 받아주는 걸 넘어서서 아예 나라, 보덕국이라는 작은 나라를 세워줘서 회유를 하는 겁니다. 그럼 왜 회유를 했을까요? 바로 나당연합은 고구려 멸망 이후에 나당 전쟁으로 잘 안 써지네요. 자, 나당 전쟁으로 전환됩니다. 왜냐하면 당나라가 원래 나당 연합의 약속은 대동강에서 원산만까지죠. 그러니까 대동강 유역인데 이 북쪽은 한마디로 고구려 땅은 당이, 백제 땅은 신라가 이렇게 나누기로 했는데 아까 어떻게 했었죠? 바로 백제 땅에 웅진도독부를 설치하면서 당나라가 지배하고자 했죠. 뿐만 아니라 평양에다가는 안동도호부를 설치해요. 안동도호부를 설치해서 당나라의 장수인 설인기로 하여금 책임지도록 하는데 이 도호부는 도독부를 관리하는 더 상위관청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라는 당나라의 연합국이죠. 당나라의 적국이 아니라 연합국. 또 신라는 망하지도 않은 나라인데 신라 왕을 당나라 황제는 계림 도독주로 삼습니다. 한마디로 신라 땅을 당나라의 한 지방으로 여기겠다는 거죠. 자, 이러한 당나라의 어떤 한반도 야욕을 격퇴하기 위해서 결국 신라는 당하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고구려의 부운동을 이끌고 있던 이 안승이 필요했던 거죠. 즉 고구려의 부운동군을 신라가 당나라와의 전쟁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안승을 보덕국의 왕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자, 교재를 보시게 되면 백제 멸망 이후 임존성과 주류성에서 백제의 부운동이 있었으나 실패. 특히 백강에서 전투에서 일본에서 온 원군이 패함으로써 백강 전투에 패하면서 이 백제의 부운동은 실패로 끝났고요. 고구려는 옹골성을 중심으로 고현무가, 한성을 중심으로 건모잠이 부운동을 주도했지만 건모잠이 안승에게 죽임을 당하고 안승이 신라로 투항하면서 결국 부운동이 실패하게 됐습니다. 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당나라는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고자 하는 어떤 야욕을 부립니다. 백제의 땅에 5개의 도독부, 최후의 웅진 도독부를 설치했고요. 그것을 백제 유민을 포섭하기 위해서 부여융, 왕자 융을 도독으로 삼았습니다. 또 고구려 땅에는 9개의 도독부를 설치했고요. 바로 당나라 장수인 서린규로 하여금 안동도부의 어떤 책임, 안동도부를 설치하고 이 책임자로 임명함으로써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고자 했죠. 특히 신라가 나당 전쟁을 하게 된 것은 신라를 계림 도독부로 삼게 되고 특히 문무왕을 계림 도독으로 삼음으로써 신라 또한 당나라의 한 지방으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신라의 경우에는 익산이면 지금의 전라북도 전주 바로 밑에 있어요. 그죠? 거기가 금마저니까. 바로 이 보덕국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고구려 부도 안승에게 주었던 것은 바로 백제 땅인 웅진도독부를 공격하고자 함이겠죠. 예. 하지만 결국 이 전쟁은 매소성과 기벌포 전투를 기점으로 신라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매소성은 지금 경기도 양주인데요. 이곳에서 당나라 육군을 신라가 격파를 했고요. 기벌포는 금강 하구의 지금 군산, 장항 지역인데요. 그래서 당의 수군을 격파했습니다. 따라서 신라는 원래 당나라와 약속돼 있던 대동강에서 원산만을 기점으로 하는 바로 대동강에서 원산만을 국경으로 하는 신라의 통일이 삼국 통일이 완성이 됩니다. 물론 이 신라의 삼국 통일을 놓고 우리가 평가를 할 때 신라의 삼국 통일을 놓고 신라의 삼국 통일을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될 때 일단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이 있겠죠. 예, 부정적인 면을 우리가 한계라고 하고 긍정적인 측면을 만약 의의라고 한다면 결국 한계는 민족의 항쟁에 어떤 외세를 끌어들였다. 이게 첫째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결국 통일했다 하더라도 이 북쪽의 땅, 고구려의 영역, 이 고구려의 영역을 모두 당하게 빼앗겼으니까 모든 지역을 통일한 것이 아니니까 불완전한 통일이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의의라고 한다면 어쨌든 이 한반도에서 당나라를 몰아내고 나당 전쟁에 승리를 거두고 신라가 삼국 통일을 했으니까 결국 자주성을 회복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최초의 우리나라의 민족 통일이다. 또 고구려와 백제의 유민을 받아들임으로써 또 그 문화를 흡수함으로써 우리 고대 민족 문화의 어떤 발전의 어떤 기틀을 이루었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삼국 통일의 의의가 자주성의 회복이다. 그리고 고대 우리 민족의 최초의 통일이다. 고대 민족 문화의 발전의 기틀을 이루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고 한계를 외세의 도움을 얻었다. 불완전한 통일이다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신라의 이 불완전한 통일을 극복할 수 있는 사건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발해의 건국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발해는 고구려가 망했던 668년 이후 정확히 30년 뒤인 698년에 저 동모산을 거점으로 해서 생겨나는 나라죠. 따라서 발해가 건국되고 나서 신라 삼국 통일 과정에서 중국 세력에게 빼앗겼던 저 만주 지역, 넓은 요동과 만주 지역을 다시 회복했기 때문에 발해의 건국은 신라의 불완전한 통일을 보완하는 사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삼국 통일의 의의가 나오니까 다시 확인만 하겠습니다. 자, 삼국 통일의 역사적 의의입니다. 백제 고구려 문화를 흡수. 그래서 민족 문화의 역량을 확대했다. 예를 든다면 통일신라로 가면 구서당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구서당. 이 통일신라의 중앙군이죠. 근데 이 구서당은 신라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 그죠? 고구려인, 백제인, 그 다음 심지어 말갈인까지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어떤 민족 융합이 나타나는 거고, 그죠? 또 나당 전쟁의 과정에서 자주성을 회복했다. 외세를 끌어들였다. 불완전한 하지만 불완전한 통일은 발해의 건국으로 극복이 됐다. 자, 예, 오늘 수업은 이제 여기까지인데요. 예, 다음 시간에는 신라 삼국 통일 이후에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통일신라라고 했는데 그 통일신라라고 하는 시대에 엄연히 우리 민족 국가인 발해가 북쪽에 있으니까 예, 남쪽의 신라와 북쪽의 발해 앞에서 남북국 시대라고 하죠. 예, 조선 후기에 그 실학자였던 유득공이라는 실학자가 발해고라는 책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발해와 신라, 바로 남북국 시대에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